방송법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이 법이 진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엄청난 법이에요. KBS하고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그리고 이사장하고 아까 공영방송 이사진하고 사장을 전원 교체하고 또 여권이 방송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런 법안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사실 지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사의 사장 임명을 국회와 정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는 사장을 임명하는 이사단과 방문진, MBC는 방문진이라고 합니다. 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 쟁점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논리가 뭐냐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장단이 바뀌어서 사단이 나니까 아예 민노총에게 주자. 정권이 바뀌든 말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장악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방송 3법이라고 쉽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회에서 선임을 하던 임명을 하던 이사의 양을 늘리고 그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언론노조와 그 어떤 산하에 있는 직능단체들, 소위 그러니까 언론노조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직능단체, 뭐 교수단체, PD들 이런 단체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사를 특정 직능단체 손아귀에 쥐어주겠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MBC는 정수장학재단의 자금, 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KBS, EBS는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가 수신료를 분리징수를 했다가 다시 원복을 시켜서 의무적으로 모든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공영방송사가 특정인들에게 소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라고 할 것이고 이것은 특정 진영의 언론 자체를 장악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방송 자체가 독점화되고 심지어는 편성권까지 개입할 수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KBS, MBC, EBS 현 이사진 사장 전원 교체, 학회와 노조 등의 이사 추천권 부여, KBS, MBC, EBS 사장 후보는 100인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주요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MBC로도 모자라서 아예 지금 못을 박아버리게 되는 지금 MBC보다도 더 강력한 MBC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KBS와 EBS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민단체랑 민노총에 그런데 뭐 일자리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참. 그러니까 국민추천단 100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포진될지는 너무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실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신료 분리징수를 포함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수신료를 높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시대 역행하는 거거든요. 일본부터 시작해 선진국들의 트렌드는 이미 시청자들이 정보를 얻을 만한 창구가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다각화됐어요. 유튜브도 있고 뭐 종합편성 채널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는 것이 맞다. KBS2 정도, KBS1 정도만 공익성으로 EBS랑 2개만 남기고 KBS2랑 MBC까지 굳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했던 게 윤석열 정권의 취지였거든요. 그런 거야말로 좀 가치 중립적으로 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취지에 맞는 건데 민주당은 수신료는 수신료대로 더 걷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 특정 진영을 위한 어용방송을 틀겠다. 이런 식의 획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을 행사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차례 제2호권 행사를 했었죠. 근데 이게 오늘 강행 처리될 그런 위기에 놓였다. 필리버스터 뭐 지금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뭐 강행 처리될 그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향적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경영진이 6년간 유지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방송 공정성의 훼손이 우려가 된다. 특정 노조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죠. 여기에 이제 과도한 영향력이 또 우려가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야 이거 진짜 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민노총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노란봉투법 통과시키면은 민노총 산하 단체들이 막무가내로 쟁의를 벌이고 불법적으로 파업 행위를 해도 아무런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기업에게 민노총 떠받들고 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한테는 민노총이 편성한 방송만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임명하겠다는 소식이거나 다름이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TV조선 출신이죠. 신동욱 의원이 어제 이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는데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 했는데 중국의 시진핑 뉴스처럼 될까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인데요. 모든 방송사가 대통령 뉴스만 틀어대는 나라에서 어떤 민주주의를 꽃피우겠냐라고 하면서 중국의 시진핑 뉴스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 썸네일 보면요, MBC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게 공영방송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뽑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KTV가 일종의 그런 정부 홍보 방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KBS랑 MBC는 사장단의 자율성이 일부 보장되지만 KTV는 정말 정부의 어떤 정책과 대통령의 행보들을 홍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국민들께서 안 보십니다. 재미가 그러니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정부 홍보 방송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시진핑, 김정은 방송이라고 하는 게 북한, 중국에서도 인기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방송사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자율권과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방송들을 편성을 해야 그 시청률이 유지가 되는 건데 지금도 지상파 시청률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특정 노조에 의해서 어용방송으로 사유화돼 버리면 그 방송의 질적인 측면이나 내용적인 측면이 과연 시청자들의 니즈를 따라갈 수 있을 거냐, 그렇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 공영방송사들의 수명만 단축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EBS 이사장도 유시민 누나예요. 아직도 알박기 인사가 그대로 아직도 박혀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아직도 하고 네. 있고 이거 평생 직장도 아니고 아직도 하고 있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가 논란 법안 중에 방송법 우선 처리를 예고했는데 그대로 지금 돼버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방송을 중요시한다라는 것일 텐데요. 사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또 대통령실이 휴가까지 반려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휴가 반려. 휴가. 지금 폭우가 쏟아지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 휴가를 가려고 한다 이런 건데 좀 생각해 보면 지금 폭우가 왔잖아요. 네. 대통령이 지금 휴가 중 아닙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휴가 갈 때냐, 그때도 증시 폭락 때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네. 민주당에서 그리고 휴가 복귀해서 돌아와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진성준 정책위 의장, 전 정책위 의장이죠. 네. 그 최근에 논란이 많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 사진 하나 저희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PD, 요거 하나 보시면은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비상시국에도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때는 심지어 야당이기라도 했죠. 지금은 자신들이 정부발 지금 그 경제 악재가 도래했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금 휴가를 간 것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라는 것도 방통위원장이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그 휴가라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도 좀 이렇게 테트리스 맞추듯이 휴가 일정들을 맞추잖아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래서 미리 조율을 한 상태에서 공무원들은 결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 상황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하지 못했을 테니까 당연히 그 기반대로 휴가를 결제 요청을 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결제 요청을 한 것이지 실제 휴가를 갔던 게 아닌데 그 자체를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심지어는 저도 같은 생각인 게 방통위가 아직도 2인 체제로 묶여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방문진 이사들을 선임하고 MBC나 KBS 재허가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방통위가 수행을 하는데 못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휴가를 반려할 정도로 방통위의 위상이 높고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2인 체제부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 EBS만 그런 것이 아니라 MBC 사장도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사장이 그대로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거의 지금 4년 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임기를 넘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왜 그렇냐. 민주당이 방통위원들 선임을 차일피일 미뤘기 때문이에요. 방통위원들이 있어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단을 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 MBC를 사유화할 목적으로 방통위를 마비시켜왔던 것이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식의 적반하장식의 논리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도 비판받을 지점이겠죠. 네, 지금 사실 그리고 호남 지방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폭우 피해가 어마어마했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 휴가 중에도 재난 시스템이 24시간 가동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대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중요한 논란이 이제 주식 관련된 부분이었죠. 주식 떨어지는데 대통령은 어디 있나라고 민주당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분석이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증세 패키지를 담은 그 세제 개편안 그 충격으로요. 금요일에 주식이 102 정도 떨어졌습니다. 4%나 떨어졌었는데 금요일에 폭락을 했었는데 이날 날아간 시가총액이 이번에 뿌렸던 소비 쿠폰 그 소비 쿠폰 예산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헛돈 쓴 것이었다.
라는 그런 분석이 나는데 요거 한번 저희가 짚어보죠. 그렇죠. 116조 원이 증발을 한 겁니다. 시장에서. 이로부터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실한 소비 여력이 정확히 8조 1천억 원. 그러니까 아하. 이번에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발행한 소비 쿠폰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액수라고 하는 거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식 1,000만 원 넣었는데 100만 원 정도 손해 봤으면은 오늘 밥 3만 원짜리 먹을 거 5천 원짜리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 네, 우리가 빚내서 소비 쿠폰 돈 뿌린다고 할 때부터 조삼모사다 말은 했지만 이런 식의 조삼모사가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조삼모사가 아닌 것이 이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는 올랐고 물가도 올랐고 국가 부채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 여력만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증시를 돈으로 부양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증시라고 하는 것은 정책과 기업의 펀더멘탈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양이 되는 거잖아요. 증시라고 하는 것을 돈으로 부양을 해봤자 거품이 끼는 것밖에 안 되고 그 거품이 바로 공매도 세력의 그런 어떤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코스피를 어떻게 올리는지도 모르는 것이 주식도 안 해보신 분이 그리고 이렇게 주식 관련된 세금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본인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관련된 이 분석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유안타 증권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의 부의 효과 비교 논문을 적용해서 분석한 그 결과에 따른 건데요. 8조 1천억 원을 이번에 그 잠재 소비 여력을 감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증시 시가총액 116조 원이 날아간 것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 민주당이 내놓았던 그 세제 개편안 이게 공정과세나 세수 확보 이거와도 관련이 없고 실제로도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연말에 그 세금을 피해서 매도 후에 연초에 재매수 이렇게 우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회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주식이 일부 반등하긴 했습니다. 일부 반등했는데 요게 보니까 개인이 산 게 아니라 기관이 많이 샀더라고요. 결국 기관 돈으로 막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관들도 정보 자금이 출자되어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일단은 부양을 해야 되니까 다급하게 사라는 식의 사인을 정부가 줬겠죠. 통상 그런 식으로 주가 관리를 좀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그 와중에도 매도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무식한 관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의 양도세 기준을 높였어? 대주주면 부자 아니야? 부자 감세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단순무식한 생각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윤석열 정권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종래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연말이에요. 세금을 연말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50억 밑으로 매도를 해버리면 대주주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합법적인 조세 회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제로서의 실효성이 없는데, 아니 연말마다 대주주들이 싹 다 주식 팔고 나가면 시장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연말마다 주식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 나는 장기 투자하고 싶은데 이렇게 연말마다 세금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투자를 하겠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성토를 해서 저희가 그걸 상향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부자 감세라고 개인 투자자들이 찬성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단순한 프레임 논쟁으로 끌어들여서 주식도 해본 적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무책임한 정책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나름 높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지금 주식 같은 게 만약에 폭락하거나 지금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3040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하게, 세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이 주식 관련해서 지금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주식이 지난주 금요일에 말도 못하게 폭락을 했었는데 그 폭락한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폭락이 세제 개편안에서 이제 기인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나오는데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 함구령 내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실이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고, 정부 입장에서 지금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국회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이 국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우리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네. 우리 손으로 철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굉장히 민망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도 지금 민망해진 것이 이것을 정부만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당이 더 강세적으로 이 정책 주도를 하거든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다 주도를 했던 아니에요. 그런데 지도부 바뀌었다라고 정부가 못하니까 여당이 입장 바꾸겠습니다. 하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애초에 민주당의 관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쟁점에 불과해요. 금투세 폐지 때도 얼마나 목리를 부렸습니까? 상속세도 지금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법인세도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도 얼마나 이게 기업들에게는 많이 피해가 가는 법안들입니까?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뭐 장기적으로 돈을 아무리 뿌려도 증시는 침체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그 뿌린 돈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부동산으로 갈 거예요. 부동산으로 갈 거고 그런 식의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집권을 할 때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이제부터 정치적인 내용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라 국민의힘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가 정말 아까도 저희가 짧게 언급을 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의 휴대전화가 다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는데 대통령실에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광복절 특사 요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배우자 김모 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복권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을 촬영을 하고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를 했는데 이 복권을 요청한 것 자체도 일단 또 하나의 논란. 두 번째,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약간 저자세로 요청하는 건 아닌가. 물론 뭐 의원들끼리는 정치인들끼리는 서로 뭐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3대 악법 관련해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저자세로 보내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뭐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갖고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럼 심학봉 전 의원이나 뭐 정찬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뇌물죄 등으로 지금 꽤나 중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참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야와 정권이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뒤로는 이렇게 필요한 내용들을 거래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참 저도 방송에서 몇 차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좀 전방위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누구 사면시켜줄 만한 사람 없느냐 소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도 사면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민주당 쪽 인사들만 사면시키면 당연히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명분을 국민통합이라고 만들면서 좀 상쇄를 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저희 때는 뭐 저희가 그런 민주당의 민원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을 시키면서 나머지 이제 보수 진영, 특히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됐던 많은 이 사람들을 사면 복권을 시켰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춘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 사면권을 사용하면서 특권을 사용하면서 비난을 상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밑작업들은 왕왕 하는데 이 대화 내용이 너무 원색적으로 공개돼 버리다 보니까 너무 민망해졌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너무 저자세로 말씀하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밤새 2시간씩 돌아가면서 의원들이 자리 지키고 있고 저희가 정말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 진위가 조금 왜곡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안타깝고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이런 생각. 특히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하잖아요. 조국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 포함해가지고 정치인들 사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근데 이미 보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사면 복권을 이제 검토하기가 더 복잡해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사면 복권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론이 형성되다 보면은 조국 사면하라고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뭐
이런 여론들이 이제 커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자체가 늘 말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게 너무 구시대적인 그런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막말로 저희가 요건을 따진다라고 형식적으로 말은 하지만 조국 전 장관처럼 요건 전혀 안 갖춰진 상태에서 사면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민영 대변인께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질문 중에 없는 내용인데 요즘에 특검이 참 자세히 브리핑을 합니다. 참 자세히 브리핑을 하는데 그렇죠. 저는 예전에 이제 최순실 특검도 취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나름의 또 구치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사람인데 그렇죠. 아니 이게 특검이라는 게 출범을 했으면 수사는 수사대로 잘 하면 됩니다. 혐의가 있으면 뭐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는데 전직 대통령 속옷 얘기까지 하면서 브리핑하는 거 이건 저 처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 더티한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좀 면피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3대 특검 동시 출범할 때부터 경고를 했었습니다. 3대 특검이 동시 출범하면 실적 내기 경쟁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피고인들의 이인권이 침해될 수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3대 특검이 동시에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하나가 묻히게 되는 그런 식의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전략상 미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내란 특검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끝냈습니다.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 또 들쑤시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다른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내란 특검도 하물며 더 강력한 지금 혐의들을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그 수사를 못하니까 강제인치를 포기하고 그냥 기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공천 개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구성 요건조차 모호한 혐의인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강제인치를 2번이나 시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참 내밀한 이야기까지 끄집어내가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실적이 없으니까 홍보만 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하는 것이 형사법상으로 엄밀하게 금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그런 권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수사상에 정말 필요한 내용만 공표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런 내밀한 행위까지 구구절절 공표하는 식으로 악용을 한다면 이거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국민들께도 사안을 호도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구치소 측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강제 인치를 거부하는 구치소 내 사례는 왕왕 있다. 많다는 거거든요. 사실 일반 자범들도요. 뭐 그러니까 경제사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력사범이라든지 일반 자범들도 구속된 상황에서 조사받기 싫으면 안 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미 수사기관에서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데 어차피 나가봤자 진술 거부권 행사할 거를 굳이 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치소 측에서도 그 피고인이 자해를 하거나 뭐 폭동을 일으키거나 뭐 아니면은 저 피고인이 그런 식의 어떤 뭔가 물리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럴 때를 제외하고서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관련 법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그런 법령을 모르겠습니까? 그런 법령을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속옷 차림으로 이 어떤 강제 인치를 거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고 지금 구치소 내부 온도가 35도를 오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구치소 내 피고인들은 범죄자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피고인들이거든요.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구치소에 있습니다. 무죄가 추정되기 때문에 그 거기서 이제 구치소에 있어도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구치소에 있는 사람에게 지금 인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 아니냐. 본인들이 과거에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국 때 검찰개혁 명분으로 인권보호 수사규칙이란 걸 만들었고 피의자 사생활을 지키게 했었는데 이제는 검찰의 그 피의사실 공표에 그 이를 갈던 사람들이 속옷 이런 거에 열광하는 이중적인 이런 모습.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피고인의 입장이었을 때는 검찰 개혁을 부르짖다가 이제 보수 진영이 피고인의 위치에 서게 되니까 특검들에게 더 가열차게 수사하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까지 끌고 와서 정성호 장관에게 일부러 물어보잖아요. 티키타카 하잖아요. 김용민 의원이랑. 정성호 장관도 기다렸다고 하는 듯이 바로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구구절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뭐 빤머니 메리아스니 이런 식의 정말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한 그런 워딩들까지 등장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민주당 같은 정당이 집권을 하니까 국격이 녹는구나 이런 식의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특검이 이르면 오늘 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2차 체포영장 집행 유력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여권 관계자들은 뭐 체포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 교도관 위협 시 테이저건도 고려해야 뭐 이런 발언도 하고 있고 참 발언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데 최순실 씨 언급까지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참 저는 그동안에 저는 대변인님하고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만은 과거에 취재를 할 때 이게 특검보라는 게 검사장급 인사거든요. 검사장급 그 지위와 그 봉급을 받고 있는데 검사장급 인사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 공부 준칙을 다 지켜가면서 했었는데 지금은 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이게 선정적으로 비칠 수가 있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원래 실력 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서 자기 어필을 하지 않죠. 실적이 없으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자들도 특검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칩자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별로 나올 게 없고 이미 민주당에서 수차례 국정감사나 여러 여론전을 통해서 부각을 시켰던 이슈들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다 변죽만 쓰고 있으니까 괜히 무리수 두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근데 지금 특검에 3대 특검에 500억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 예산을 좀 값어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값어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특검 관련된 얘기는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뭐 특검을 취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 특검 취재라는 게 특검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그 기소와 구속과 처벌을 전제로 하는 원래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거든요. 근데 특검은 그것과 반대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특검 관련된 보도를 할 때면 경마식으로 약간 인권과 배치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저희가 이 특검에 대해서는요 한번 앞으로도 종종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다뤄보겠습니다.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